고소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은요,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사전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사전 유출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청에서 이것을 고소인이 피해라고 알렸는데 시청에서 묵살했다. 뭐 요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그 민관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나는 어제 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름 저의 취재는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들은 이야기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4월 달에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피해 여성에게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 이름이 나왔고 그 이름이 나온 상황에 이제 사건의 선우가 바뀌었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도 거기에 얽혀 있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한데 그 여성이 그렇게 얽혀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여성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공격받아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그 여성이 고소장에 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건 불가능해졌잖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건 그 고소 내용 중에 일부가 나는 이전에도 조직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묵살됐다. 그러니까 그 묵살됐다는 그 표현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런 조직 내에 압력이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 갑자기 그렇게 급작스럽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그러니까 수사정보 유출을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 경로가 어딘지 그게 이제 진실 규명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말하는 그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검증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주장하는 대로 그 행위가 있었다고 받아들여 버리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사건을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진상 규명을 이야기하고 장례식 중간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유가 2차 가해가 심각해서 그리고 진상 규명이 안 되게 생겼다. 돌아가심으로써 나는 정반대로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요 공소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로 진실 규명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흐를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 여성이 누구냐의 신상 정보를 캐내는가 하는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점은 없는가 또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언론으로부터 너무 맹폭을 당해서 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했다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자는 말이 없다 이런 개념처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긴 거죠. 진상규명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박원순 시장에게 사전 유출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필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알려줬다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요. 박원순 시장 핸드폰 포렌식 하면 다 나와요.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고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여기에 분명히 언론이 끼어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언론이 이미 취재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예를 들면 고소인 측에서 이게 여론을 얻기 위해서 언론을 동시에 알려주는 상황이 되면 저는 박원순 시장 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분개하고 화를 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온 사람도 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어떤 여성이 최근에 말하는 이런 식의 미투를 하게 되면 다 그 사람이 유죄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반론권을 뭐 요청했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게 소위 가해를 했다고 하는 사람의 자기 방어권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가해자, 범죄자의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서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손석희 앵커를 대부분 존경하지만 그런 페미 미투 쪽의 인터뷰는 정말 잘못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어떤 피해자를 인터뷰를 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7월에 박원순 시장한테 이 이야기가 당일날 들어갔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경찰청과 청와대가 짬짬이가 됐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고 이 기자회견 자체가 사실은 고소인을 위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의도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고소인은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더 빠지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분노, 이쪽에서 갖는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이 고소인이 누구로 특정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 이걸 더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들이 여성을 위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더욱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각 단체, 회사에서 여직원 비서실에서 다 빼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맞닥뜨려지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이게 과연 정말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2차 가해라는 그 키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변호를 대리한다는 그 단체에서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고소인, 우리 피해 주장 여성 이분을 더 열심히 찾아달라고 저는 자극하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 변호를 대리하는 그 단체 그 조직원들이 정말 고소인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냥 상식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형사법 절차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그 고소인을 대리하면서 진실규명에 점점 다가가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쇼를 하듯이 고인의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2차 가해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소인한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대변인들한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쓸 때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소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분란시키면서 자신들의 입지만 계속 공고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성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게 권력형 뭐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내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묵살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허점이 뭐냐면요. 저 사람 죄가 있어야 해요. 더군다나 아싸 이게 박원순의 건이 걸렸단 말이야. 자 이거 빨리 진행해가지고 이거 권력형 범죄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고소인 입장에서 기억이라는 건 왜곡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막 4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런 워딩을 쓰면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1년에 그런 사건이 두세 번만 있었어도 4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고소인의 변호인들이 박원순 시장한테 미리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나섰다,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고 언론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알고 있기는 완전 비밀작전이었거든요.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작전이었어. 언론들, 취재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 시장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들었다는 얘기까지 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 작전 하듯이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리인 것처럼 빵 터트리려고 하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형식의 모양을 띠고 있는 상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말이에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상황들을 부풀려서 일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감정을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어마어마한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주장들을 다 받아주실 건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회의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돌아가셨을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 그 2차 가해가 어쩌고 진상규명이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시청 내부에서 묵살했다 이런 부분도요. 이것도 전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악이 하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피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스토킹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시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라고 묵살을 했는지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게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해요.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그게 진행되는 데는 서울시청 내부적으로 묵살했던 게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일반 상식을 어마어마하게 벗어난 상황이었는지 서울시청에서 봤을 때 그 정도 표현은 오늘 그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사람에 따라서는 박원순 시장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밤늦게도 메시지 보내고 사랑한다는 표현 따뜻하게 하시고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상황들을 다 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은 나쁜 사람이어야 해요.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것을 서울시청 직원들이 묵살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했다라고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진상규명을 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고인이 된 사람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장해버리면 그게 다 사실로 둔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성단체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건 인권 회복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문화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게 어떤 회사에서 다니는 형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형이 그러니까 인턴 여직원한테 청바지가 예쁘다고 말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심할 썼었어요. 3개월 감봉당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청바지가 예쁘다. 오늘 입고 온 그 청바지가 예쁘다. 자기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람이 불쾌했다고 그게 성희롱으로 지적당해서 그런 심할서 쓰고 감봉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미쳐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수록 스스로 여성 스스로가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아니 지구상에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라서 반대로 공격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공격으로 사실은 세상을 리드해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프랑스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까지 있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원을 뽑으면 내가 신입일 때는 신입이라서 심부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여자라서 심부름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부장급이 나한테 마차 대리 술 좀 한 잔 따라봐 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허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되잖아요. 여자를 어떤 피해자나 아니면은 얘를 막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젠더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막 떠받들어줘야 되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없이 약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로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게 여성단체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고립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에서 이제는 예쁘다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요? 부장님이 나한테 술을 따르라 그랬어요. 마시고 부장님 어깨 이렇게 걸고 부장님도 한 잔 드세요. 제가 따라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맞춰줘야 되지.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회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젠더의 가치를 상위에 두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가치보다 젠더 이슈를 가장 상위에 놓고 젠더의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파악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독재고 폭력이에요. 이게 지금 이따 정의당 이야기 또 하면 그 얘기 나는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이란 말이 원래 되게 좋은 말이었잖아요. 네. 그게 다 오염되면서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남자 새끼들은 다 나빠. 니들은 우리의 적이야라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몰이를 해요. 이런 몰이, 이슈몰이. 그럼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접어들면서 나는요, 굳이 그거를 미투를 해야 될 만큼의 대상은 박원순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악플 다셔도 상관없는데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아주 단호한 어떤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미투라고 하는 틀에다가 다 끼워놓고 박원순 건이 나왔어? 이거 이슈화 시켜야지 하고 덤비는 언론이나 여성단체나 그 변호인들 문제. 그 김재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정파성이 있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박원순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합니다. 박근혜 때 뭐 관련된 어떤 일을 했던 변호사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 걸수록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정치 공세로.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김재련 같은 변호사가 존재함으로써 더 방해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방어권이 전혀 없는 상태죠. 지금 이쪽 어느 누가 진상규명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실제로 다시 말하지만 고소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거의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박원순 시장이 다 그런 걸 한 것처럼 확정 사실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나 여기에 정치적인 성향이 존재를 하고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언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수를 만들어놔 봐요. 제가 애언합니다. 나중에 수년이 지난 뒤에 마치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기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냈던 것처럼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저는 이럴 걸 예언을 합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제가 다시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깜짝쇼 같은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왜 무슨 재판 과정에서 잠깐만요 하고 뛰어들어와 가지고 법정 문이 열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디밀고 하는 이런 식의 쇼 말고요. 그게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여기 있는 일반 보통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이게 이벤트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의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력형 비리고 그래서 이게 박원순의 무슨 뭐를 밝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사회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쪽에 어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만의 주장이 이게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요. 사회는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른 이유가요. 이게 재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라는 말을 쓰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진상규명 하자는 사람들이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으면 됩니까? 나도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가치 중립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피해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피해 호소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이걸 또 언론이 브리핑 내내 피해 호소 직원으로 불렀다고 화를 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여성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피해 호소 직원 있죠. 그 피해 호소 직원을 우리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피해 호소 직원을 가해하는 사람은 대리인들이에요. 대리인들이 그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지금 가하고 있다고. 처음에 피해 호소 직원이 그 고소를 결심했을 때 그게 이 정도의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거나 기대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나의 고통, 내가 느끼는 이 억울함, 나의 이 불안감을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고 호소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사과받고 싶다. 이런 소박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결심을 하고 상담 절차를 통해서 이게 사건이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고소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모든 원흉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그 억울한 고통을 재차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시민들의 악플입니까? 그 시민들의 악플을 유도한 그 여성단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진실을 규명하고 고소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실 저는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씨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말고는 정말로 여성에 대한 인권운동이라던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여성 변호사들과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폭발적인 반응이 이끌었던 그 JTBC의 안희정 피해자 인터뷰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언론하고 작당하고 이날 터트려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부터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웃긴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쪽 아니신 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제로 정상적인 미투였다면 문 대통령도 박원순 시장 누구도 다 공감했던 여성 인권 신장에 관한 부분을 정상적인 미투였다면 가장 먼저 도와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미투는 있잖아요. 미투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투를 공감한 사람들 쪽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왜 미투가 안 나올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왜 저쪽 미투가 안 나올까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저쪽은 우리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상할 수 있잖아.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돈으로 뭐만 하고 이런 방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왔던 조직 예.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의 인권 신장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박원순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건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진상규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정말 진상규명을 하고 싶다면 순리대로 하세요. 어차피 박원순 시장 5일장으로 하지만 실종되신 날을 빼고 나면 4일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오전에 발인하고 장지까지 내려간 상황이었으니까 그날 기자회견을 굳이 한다면서 하는 행위들이 뭐였습니까? 2차 가해를 우려해서 2차 가해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특정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몇 개 다는 사람들이 2차 가해한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2차 가해 나는 지금도요. 그 피해자가 누군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고 알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은 보통 우리 같은 민주시민은요.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비양 오양 비디오 돌 때도 안 봤어요. 그게 사람이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있는 곳이 저는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은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었고 악인이었고 그래서 진상규명해야 되고 우리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진상규명의 의미가 뭔데? 진상규명이 그 고소했던 사람이 받은 피해만 한 진상규명이에요? 우리도 진상을 알고 싶다고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박원순 씨가 돌아가셨는지를 우리 진상규명 찬성. 다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진영이 끼어들고 비인간적인 게 끼어들고 조문을 간에 안 간에 논란이 거기에 촉발되면서 고인 자체를 단 4, 5일 만에 역사상 유례 없는 악인으로 만들어 놨잖아. 우리는 그걸 못 견디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고소인의 고소보다 정말 열받는 게 언론이 하고 있는 작태거든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의 언론은 거의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열이 다 장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을 짜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경찰청이 박원순에게 이야기했냐, 청와대가 박원순에게 이야기했냐, 이거 가지고 기사를 쓸 일이 아닌데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느냐. 이거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판을 짜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가짜뉴스라는 게 우리가 이따 뭐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짜뉴스를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정말 뭐지? 라고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능력 하나만 갖는 것만으로도 조선일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지금 믿을 수 없는 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조선일보 하나만 때려잡으면 많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꾸 여기에 뭐 안희정 지사 건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뭐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안희정 지사 건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은 안희정 지사가 일단 바로 사퇴를 하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결국에는 뭐 안희정 지사가 감옥에 gat이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 사건 같은 경우라고 같은 경우에 등치시키기 좀 힘들다 이렇게 일단 네. 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그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 사건이 박원순 시장 뭐 사건과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소리 하시려고도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왜 자꾸 사람을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그때 왜 너는 김지은한테 화 안 냈냐? 왜 화를 안 내요, 이 양반아. 재판할 때. 이러이러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누가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를 우리 편으로서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희정 지사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도 인정하고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가지고 처벌을 과중하게 받는 건 다른 문제죠. 네. 네, 여성단체나 이걸 보시면서 거기에 공감하는 여성분들이 느끼시는 뭔가 위협이랄까 불안을
그게 뭔지는 저도 알겠어요. 왜냐면은 일부 남성분들이 뭐 여성이 피해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몰카나 아니면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너네 과대망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너네 피해 있는 거 없는데 너네가 뭐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뭔가 싸잡아가지고 이것까지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면서 이게 자신들이 외쳐왔던 거 이런 거 후퇴될까봐 좀 걱정하시고 불안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남성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해결이 더 어려워지듯이 여성분들께서도 뭔가 이게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무고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정말 피해 입는 약자 여성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너무 감정적인 거에 좀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느끼는 불안이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예, 어떨까 오늘 방송 싶습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안희정 지사 건은 뭐 미투라는 걸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그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예.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위력에 의한 뭐 어쩌고저쩌고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논란거리는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건과 이 건은 여러 가지 결과나 이 과정들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